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목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연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죠. 글쎄 뭐 여의도 아니면 증권가 등등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가장 바라던 멘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아직 확실히 뭐 50억 원으로 되돌린다라는 얘기는 안 했었지만 뉘앙스 아니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주식시장 활성화에 위배되는 것들은 충분히 유도리 있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글쎄 거의 원복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하이라이트가 있었는지 잠깐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뭐 그거야 또 야당도 요구하고 우리 굳이 뭐 요구하고 또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막 많이 오고 그런 걸 봐서는 굳이 뭐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 이거는 뭐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느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사동 씨 어떻게 봤어요? 어제 편풋 대신 빈센트 풋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빈풋. 네, 그래서 아까 잠깐 하락하다가 빈센트가 막 떨고 있더라고요. 못 맞추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다행히 다시 상승 전환됐어요. 그렇죠? 네, 저도 들으면서 주식시장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르다가 기자회견 있으면 잠깐 보합하다가 다시 오를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죠. 모두가 바라는 것 같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리고 이분도 바랬습니다. 자 하나증권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영윤 소장이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원복해야 된다. 원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오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보죠. 김영윤 소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하나증권 김영윤 소장입니다. 네. 네, 국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잖아요. 소장님은 오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오늘 방송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 기존에 이제 대주주 기준을 바꾸려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한 의지를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원복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게 뭔가 중간적으로 뭔가 완화되는 정도 스탠스, 그러니까 그런 구간별로 세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거든요. 세율을요. 근데 실질적으로 담화를 보니까 그러니까 의견이 거의 원복될 가능성이 조금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기자회견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참 밀당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네. 들던데. 네. 자 소장님, 어쨌든 바라는 대로 되고 있어요. 네. 어저께 오늘을 위해서 또 증시도 불을 뿜었었던 것 같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벤트는 뭐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종목 뭘 봐야 돼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가져오셨나요? 제가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지난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8월 1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한 4% 정도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대주주 기준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완연하게 보여주는 하루였다고 좀 보여지는데 네. 실제로 오늘 이제 완화된 그걸 다시 원복하겠다는 약간 의미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 어떤 종목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올해 1월부터 세제 개편안 발표하기 전까지 7월 31일까지 의미 있게 올랐던 종목 중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에 8월 중에 좀 지지부진했던 종목. 주도주였다가 네, 주도주였다가 세제 개편 딱 맞고 발표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지부진했던 종목. 궁금하다. 그런 종목들이
오늘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네. 제가 화면을 조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증권 이제 HTS를 쓰시면 그 안에 조건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조건 검색이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내가 조건을 만들면은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올해 7월 31일까지 상승률 100% 이상 종목 중에 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9월 9일까지 바로 엊그제까지 좀 흐름이 지지부진했던 종목,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에서 10% 미만 사이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서 너무 작은 종목은 좀 제하고 시가총액 한 1조 원 이상 조건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 안에서 투자주의나 경고 종목을 제외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종목들이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7월 31일까지 가장 많이 올랐던 기준으로 다시 소팅을 좀 다시 한 거거든요. 근데 네. 봤더니 눈에 띈 종목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시장을 좀 주도해왔던 방산, 로봇, 조선, 원전, 지주회사 쭉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걸 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모멘텀은 꺾이지 않았지만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지지부진했던 종목이 있다면 다시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해보기 전에 네. 댓글을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원복이 50억이냐 10억이냐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복은 50억이겠죠? 네, 그렇죠. 원목 기준 50억이죠. 대주주 기존, 기준이 50억 원으로. 네. 50억 원 그러면 2020 그러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50억 원에서 네. 10억 원으로 내리면 세수가 한 3천억 원 정도 거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 정도 세수는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50억 원으로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근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담화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들어왔던 대통령 말씀 중 하나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나라 시장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 음. 이런 의미의 좀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기존의 오너 친화적인 정책을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꾼다든지 배당을 할 유인이 없던 기업들한테 배당을 한 유인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진국형 증시제도로 좀 바뀌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나라의 고질병의 이런 할인율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단어는 직접 쓰셨거든요. 물적 네. 분할. 물적 분할은 곧 중복 상장을 우리가 의미를 하잖아요. 네. 중복 상장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직접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증시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또 오늘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한번 가져보자면 어쨌든 10억에서 대주주 기준은 50억으로 원복될 것 같으니까 우리 분리과세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35% 얘기 나오면서 사실 조금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절반 정도 세금 내다가 35%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10% 돼야 되니까 38% 세금 내야 되는 건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의미가 있으려면은 배당세에 대한 분리과세를 한 25% 수준까지 낮춰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증시에 진짜 큰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자금. 그러니까 배당 장기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우리나라의 대표 우량주들 뭐 50억, 100억씩 장기 투자를 하면서 배당을 계속 받아가는 거죠. 네, 그런 장기 투자에 대한 진짜 큰 자금의 유인을 만들려면 50억에 대한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원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당 소득세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소영 의원이 25% 얘기했었으니까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요지를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있겠지만 50억 원으로 원복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도 25%, 현재 35%권이니까 하다 보면 김영수 소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거기까지만 사실 정리가 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상법 개정 이후에 그냥 우리나라 증시의 하단이 레벨업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어느 정권에서도 이게 개편을 하지 못했던 사실 증시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지금 변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건데 사실 그런 시도가 정말로 우리나라의 증시의 하단을 좀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해 오신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연초부터 7월 31일까지 상승률 100% 이상이고 8월에서 현재까지 상승률이 10% 이하이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인 기업들을 아까 쭉 보여주셨어요. 네네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이건 이제 하나의 조건 검색이 이런 게 있다. 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나증권 앱의 조건 검색을 사용해 보면 네. 종목을 좀 찾기가 좀 편리하다.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드린 거고요. 이 안에도 지금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이 네. 안에 현대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목은 건설기계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건설이요? 예, 건설기계. 예. 건설? 좀 오랫동안 안 좋지 않았나요? 업종이? 사실 건설? 오늘 종목을 선택할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주도주들은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좀 네. 있지 않나. 새로 진입하는데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모멘텀이 강한 종목 중에 아직 주가가 조금 덜 올라서 조금 기회가 있는 종목을 좀 섹터나 종목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좀 했거든요. 고민 끝에 나온 섹터가 건설 기계인데 오늘 건설 기계 업종을 왜 제가 가져왔는지 한번 내용을 잘 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첫 질문이 부동산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가계의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에 너무 편중돼 있다. 네. 따라서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이전시키는 게 이번 이재명 정부의 가장 숙명 같은 숙명이다. 네. 그러면 건설업계나 부동산 관련돼서 상당히 변동폭이 높아질 수 있는 멘트인데 네. 그런 시점에서 지금 건설업을 갖고 왔다? 사실 이제 건설기기 업종은 우리나라 건설기기 업종은 사실 내수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내수 비중이 사실 일부분이고 사실 이 주목하게 된 계기는 미국, 중국 G2가 지금 인프라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에 어느 섹터가 좀 수혜를 볼 것이냐. 사실 앞서서 현대건설이나 건설업종이 좀 앞서 좀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건설 기계 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주목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작년에 사실 건설 기계 업종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보는 화면은 우리나라 건설 기계 업종 3대장들의 2023년과 2024년 공장 가동률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공장 가동률 77%인데 24년도에 53%로 한 20% 이상 공장 가동률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현대 건설기 같은 경우 보니까 23년 공장 가동률이 95%에서 무려 24년도에 공장 가동률이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54% 수준으로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반토막 난 이유가 뭔가요? 그냥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하기에는 작년에 이제 미국의 정권이 좀 교체되는 네. 정권 말기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새롭게 기업들이 자금 집행하는 거에 조금 뒤로 연기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대 건설기계 입장에서는 중국 등의 공장들 좀 재편하는 좀 한 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매출 공백이 좀 있지 않았나. 네, 전 세계 공장들 좀 재편하면서 매출 공백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보여주신 것처럼 이 건설기계 업종이 작년에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올해 뭐 특별한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건가요? 지난 7월 1일에 현대 건설 기계하고 HD 현대 인프라코어 한 지붕 안에 있던 HD 현대 이사가 합병 발표에 대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건설 기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G2의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와 함께 좀 매크로 환경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가 있는데 이 합병에 대한 시너지와 함께 더해진다면 좀 추세를 좀 돌릴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예. 이게
보니까 김형윤 소장이 약간 빌드업 큰 그림 그린 것 같은데요.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밀잖아요. 네. 근데 오늘 건설 밀면서 약간 원전을 더 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원전을 지을 때 건설 쪽이 들어가게 되죠. 당연하죠. 그거, 예. 네. 그러면 그냥 뭐 원전도 하나의 굉장히 큰 인프라 네. 투자의 하나의 축을 이루는 섹터라고 좀 빌드업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보여지고요. 근데 네. 이제 이 합병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점들이 있는데, 자,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건설 기계 하면은 포크레인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네. 지금 이 화면들을 보시면은 이 현대건설 기계는 이 20톤에서 120톤 정도까지 되는 중대형 건설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화면들은 이제 굴착기 현대건설기계에서 만드는 굴착기들을 나타내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건 휠로더라는 제품인데, 이제 굴착기가 이제 땅을 파는 거라면 이 땅을 파서 나오는 암석이나 모래들을 휠로더를 통해서 이렇게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굴착기나 휠로더의 생산이 현대건설기계가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굴착기와 휠로더입니다. 근데 뒤에 좀 화면을 좀 보시면 이 뒤에 이제 나온 사진은 현대 인프라코어가 생산하는 굴착기예요. 그리고 뒤에 또 보시면 현대 인프라코어가 생산하는 휠로더입니다. 예.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두 개가 큰 차이가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네. 네. 다른 거요? 예, 뭐가 좀 달라 보이시나요? 다른 거? 네. 저는 사실 이게 학부형들은 다 알겠지만 부르더라고. 네. 네, 아이들 이제 포크레인 이런 거 장난감 있어요. 예, 예. 네, 그거에서 워낙 디테일하게 다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 차이점이 좀 있긴 한데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실제 차이점이 있다면 사실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이요. 거의 대동소이한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굴착기도 예를 들면 현대건설기계 30톤짜리 굴착기를 만들면 현대인프라코도 30톤짜리 굴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동소이한 제품을 만들던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시점이거든요. 그 합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그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인프라코어를 흡성 합병하겠다는 공시를 좀 냈습니다. 현대그룹 안에 있던 그 HD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되면서 HD 건설기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진행 절차는 올해 1월 1일 날 내년 1월 1일이 합병 기일이고요. 거래 정지를 했다가 내년 1월 26일 날 다시 신주가 상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현대인프라코어하고 현대건설기계가 글로벌 순위를 보면 21위, 25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건설기계 업종에서 글로벌 순위가 약 14위권까지 도약을 하게 됩니다. 엄청 예, 올라가네요. 그러면 이제 분명 규모의 경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이시고요. 네. 제가 이제 두 개의 비즈니스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고 계속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거는 작년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의 매출 구성입니다. 매출 구성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건설기계 장비에서 현대건설기계가 작년에 77% 비중을 차지했고 인프라코어도 72% 비중을 차지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인프라코어의 이 엔진 부분 매출을 제외하면은 두 회사의 매출 구성을 봤을 때 비즈니스 구조가 굉장히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냥 같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합병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한 그룹 내에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두 개의 회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해상충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해상충을 좀 해소하고 또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더 최적화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30톤짜리를 똑같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디 쪽이 30톤짜리 굴착기를 만들면 어느 한쪽은 한 40톤짜리 굴착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중복 포트폴리오를 좀 해소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장도 함께 사용하고 공동 원가에 대한 절감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이다 라는 좀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HD 현대건설기계가 합병을 통해서 내가 이런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이제 시너지를 청사진을 좀 발표한 내용인데, 네. 비용 절감, 계속 말씀드린 비용 절감 효과, 그 다음에
풀라이너 제품 풀라이너를 확대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굴착기 소형 장비를 만들는 회사는 두산 밥켓이에요. 네. 예. 근데 두산그룹에 있던 두산 인프라코어가 21년에 이제 HD 현대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HD 현대 입장에서는 중대형 장비를 만드는 두 개 회사를 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컴팩트 장비, 소형 장비까지 해가지고 풀 라인업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뭐 중국에도 공장이 두 개가 있고 뭐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공장이 각각 다 두 개씩 있거든요. 건설기계도 공장을 갖고 있고 현대 인프라코어도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공장들을 합병을 통해서 좀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겠다. 그다음에 수익원 다변화하겠다. 이 포인트는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데 이 엔진 부분, 이게 엔진 부분은 인프라코어만 갖고 있던, 그러니까 현대 인프라코어만 갖고 있던 영역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 영역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각각 건설 장비, 엔진, AM은 이제 애프터마켓, 그냥 유지보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각각 2030년까지 연간 10% 이상 성장을 이뤄가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엔진 부분을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요? 그 이유는 올해 2분기 현대 인프라코어의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을 좀 보시면 올해 2분기 현대 인프라코어의 엔진 부분 매출을 보면은 3,271억 정도 매출을 발생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672억이 나왔습니다. 예, YOY 32% 성장인데 이게 보면 이익률로 보면은 20%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매출은 이게 연간 매출로 보면은 이게 엔진 부분이 한 1.2조 정도니까 현대 인프라코어의 전체 매출 4조 중에 매출은 3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이 엔진 부분 이익 672억이 차지하는 거는 전체 영업이익의 64%나 차지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건설기계 쪽이 사실 영업이익률이 불과 미들 싱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4% 5%밖에 안 나오는데 이 엔진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20%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 부분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진 부분의 최근 몇 년 동안의 엔진 부분의 가파른 성장으로 현대 인프라코어가 이 좀 높은 밸류를 상대적으로 현대 건설 기계 대비해서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이 싶거든요. 사업 부문 중에 돈 되는 부문은 엔진인 거네요. 엔진 부분 현재는 엔진 부분이 가장 돈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엔진 부분이 또 더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은 실제로 미국에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복합 화력 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 가스 발전소에 들어가는 대형 엔진을 또 이 현대 인프라코어가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증시를 또 주도해왔던 이 방산 섹터. 네. 방산 섹터 지금 굉장히 고밸류를 받고 있잖아요. PER로 치면은 뭐 30배, 40배를 좀 그냥 받는 게 이제 방산 섹터인데 이 방산 섹터, 특히 이제 K2 전차 부분의 엔진을 이 현대 인프라코어가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영향으로 엔진 부분 덕분에 인프라코어가 좀 고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왠지 현대가 만든다니까 네. 엔진도 잘 만든 것 같은데 예. 자, 그 엔진 부분이 그러면 뭐 회사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은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측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현대 인프라코어를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한 밸류를 한 17배, 18배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건설 기계가 약 13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밸류에이션 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 부분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엔진이 있고 없고. 예, 있고 없고의 차이, 엔진 부분 매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었는데 합병하고 나서도 이 엔진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을 조금 더 가속하고 무게를 좀 비중을 좀 실어간다면 현대건설 기계의 밸류가 기존의 고밸류를 받던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럼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이견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피어그룹끼리 합병을 하면 네. 사실 고밸류를 받는 그 업종에 가는 것이다. 네. 아니면 하향 평준화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견이 분분한데 네.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때요? 컨센서스는 일단은 건설기계 업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마진율이 너무 낮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합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용 절감 효과가 좀 극대화된다면 이 미들 싱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한 1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도 같이 동시에 상존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 매출원인 건설기계의 영업이익률을 10%까지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그 엔진 부분의 마진율이 20%를 가져간다고 본다면 이 PER, 기존에 봤던 PER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이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건설기계 업종을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포인트도 있을까요? 앞서 제가 이 합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사실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G2의 공격적인 인프라 확대 앞서 네. 서두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중국 부분부터 먼저 한번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들여다보시면은 작년 말에도 발표하고 올해 초에도 발표를 했는데 중국이 2025년까지 미래형 인프라라고 한다면 뭐 5G나 데이터 센터, 뭐 AI, 전기차 충전소 등의 총 10조 위안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10조 위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조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1억 위안 이상의 대규모 대형 인프라에 대한 제조 프로젝트가 약 182건 정도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총 투자 금액이 한 3,400위안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39% 정도 증가되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7월 19일 날 공식 착공에 들어간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는데 티베트의 야룽 창포란 지역에 대형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간 게 있어요. 저거예요? 사진에 있는 거? 예, 이 사진을 제가 직접 갖고 왔는데 이게 네. 굉장히 좀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만약 완공이 된다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한다면 연간 3천억 킬로와트의 전력 생산을 하고 있고 현재의 최대 수력 발전 시설인 중국의 산사댐에 이게 한 3배 규모라고 해요. 근데 3배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냐면 중국 돈으로 1.2조 위안, 금액으로 보면은 233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 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한 600조에서 7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1년 예산의 한 3분의 1 이상이 한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렇게 착공이 된다라는 거는 네. 건설 기계 수요가 좀 급격하게 좀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주목을 해보자면은 이 건설 기계 섹터의 가장 큰 호황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였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실제 숫자로 보시면은 이게 중국의 이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차트는 중국의 굴삭기 전체 판매량을 나타내는데 이 판매량이 2019년, 20년, 21년이 20만 대 이상이 실제로 판매가 되면서 가장 호황기였던 거를 이제 보여주는 자료고요. 그 이후에 21년이 넘어가면서 현격하게 좀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게 다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굴착기의 제품의 교체 주기가 한 5년에서 7년이라고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 생산했던 이 굴착기들은 2024년, 25년이 접어들면은 이제 네. 교체 수요가 좀 도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체 수요가 도래하면서 이게 건설 장비의 수요가 또 급격하게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같이 좀 맞물리고 있다. 이게 중국의 인프라 투자도 확대가 되고 있지만 이 굴착기 교체 사이클이 도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조금 더 가파르게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저 굴착기의 표를 보니까 예.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네. 보니까 우리가 팬데믹 때 네, 여전히 중국의 굴착기 판매량이 경조했네요. 네. 팬데믹 때 보면 팬데믹 시기에 좀 견조했습니다. 예, 팬데믹 시기에 좀 견조를 했고 그 이후에 조금 그 생산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꺾이는 좀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이제 다시 좀 생산을 할 시기다. 실질적으로 현대건설기가 이게 사실 정확한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지 않아요.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 몇 프로나 되느냐. 근데 시장 점유율을 추정치로 보기에는 한 5% 정도 좀 보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에서요. 근데 그 5%를 차지했던 비중이 사실 현대건설기계에서 지역별 매출 비중으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또 차지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꺾였었던 게 다시 한번 좀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네, 예. 중국 쪽은 그렇고 또 네. 다른 G2 국가 중에 하나인 미국 쪽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정부의 수혜를 받는 업종인가요? 예. 또 화면을 좀 보시면 네.
바이든 때부터 사실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 아주 강력하게 네. 좀 펼치고 있잖아요. 좀 트럼프 정부 와서도 그 리쇼어링 정책이 좀 더 강화되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사실 제가 너무 좀 재밌게 봤던 사진이라서 하나 그냥 올려놨는데요. 네. 누구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소프트뱅크의 이제 아. 회장님이시죠. 손정희 회장님이 회장. 이렇게 네. 트럼프 어깨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이제 웃으면서 뭐 미국에 내가 1,000억 불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타낸 사진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TSMC 웨이짱장가 성악 이름 조금 헷갈리는데 TSMC 회장님이세요. 와가지고 뭐 내가 얼마 뭐 또 미국에 한 1,000억 불 이상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뭐 글로벌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급격하게 좀 늘어나면서 또 이 건설기기 업종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오른쪽 위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아까 그 작년 말 미국의 정권 교체 시기에 살짝 굴착기가 수요가 조금 꺾였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꺾였던 수요가 좀 약간 보여주는 차트예요.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 미국의 굴착기 수입이 살짝 줄었었는데 이게 다시 조금 돌아서는 모습 좀 나타나지 않을까. 향후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보면 향후 3년에서 4년은 아주 인프라 투자가 강하게 일어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보통 미국의 리쇼어링의 최대 수혜주는 두산마켓이었는데 네. 약간 그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두산마켓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마켓은 소형 굴착기를 만듭니다. 근데 소형 굴착기라는 거는 미국의 주택 경기에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거고 지금은 미국의 추세를 보면 대형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네. 네. 대형 인프라 투자라는 거는 큰 공장을 만들고 큰 어떤 발전소를 만들고 이런 인프라 투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대형 굴착기를 만드는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가 좀 더 수혜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미국에도 뭐 캐터필라 비슷하게 미국 자체적인 굴삭기 업체도 있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캐터필라나 디어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그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점유율 뭐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데는 어디에도 없지만 네. 좀 예측을 해보면 미들 싱글 정도로 많이 예측을 해요. 미국 시장 내에서도 우리나라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의 합산 점유율 기준 한 5% 정도로 보는데 그 점유율 기준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의 그 매크로가 좀 돌아서면서 이 점유율에 따라서 조금 더 매출이 동일하게 좀 돌아서는 게 좀 보여지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연말 벌써 이제 9월이잖아요. 네. 연말 정도에 내년에 어쨌든 합병기일이 내년 1월 2일이니까 연말 정도에 조금 잘 모아가면은 조금 합병기일 전에 잘 모아갔을 때 어떤 다시 한번 재상장하는 시기에 조금 더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되고요. 내년 1월 며칠이죠? 1월 2일 날에 합병기일이고요. 아, 첫 거래일이구나. 네, 그러면 그 전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연말쯤에 있을 거다. 네, 그 합병하기 전에 조금 매집을 해놓으면 그 리레이팅이 좀 기대가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언급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 포인트를 가장 뒤로 조금 밀었는데 네.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휴전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조금 사실 의구심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이후로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비중은 현격하게 줄어들었었고요. 줄어들었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 2월에 러시아로 수출을 통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아래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이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러시아로 수출되는 굴착기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일부 연말에 조금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약간의 수출이 좀 있긴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있었던 수출액에 비하면은 작년 초부터는 러시아로 수출하는 굴착기 부분이 완전히 공백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막 휴전이 됐을 때는 이런 공백이 한꺼번에 좀 메워지는 6개월, 1년 동안의 공백이 한꺼번에 좀 메워지는 좀 기대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대체 얼만큼 매출이 좀 상승할 것이냐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HD 현대 이사의 우크라이나 굴착기 시장 점유율 한 20%, 한 30%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30% 추정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그동안에 매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휴전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수출량이 늘어난다고 많이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러시아로 수출한 연간 매출이 한 2천억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수출을 못했다가 다시 원래 점유율인 25%까지 회복을 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면 러시아 연간 매출도 한 3천억에서 4천억까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있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 정치적인 조금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유럽 쪽의 매출도 좀 상당히 줄었었거든요. 그런 쪽까지 같이 올라온다면 실질적으로 연간 매출이 1조 원 이상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좀 추정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합산 매출로 보면은 한 현대인프라코어하고 현대건설기계 합산 매출이 한 7조에서 8조 사이거든요. 근데 1조가 갑자기 급격하게 돌아선다면 전체 점유율이 한 15% 정도가 갑자기 매출이 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숫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아까 그 중국 점유율은 공개된 건 없지만 5% 정도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미국은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중국을 5%, 네. 미국을 5%,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20%가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한 20% 가까이 좀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인도에는 예. 어떤 수요가 예. 있나요? 인도는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좀 네. 언급만 좀 드리면, 인도 역시도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현대건설기계 굴착기 MS가 지금 한 17%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MS도 점차 조금 올라오고 있어서 실제로 신흥국이나 유럽 시장 내에서 이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 입지가 낮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점유율 한 20% 정도이고, 그 안에서 미국, 중국도 강하게 돌아서고 있는데 이 5% 비중 절대 적지 않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이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건설 기계 업종에 좀 기회가 온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약간 제가 기본적인 상상을 한 개만 조금 더 해보면요. 이거는 네. 이거는 약간 너무 앞서간 걸 수도 있는데, 아까 굴착기 시장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의 경쟁사들이 대부분 또 중국에 있거든요. 네. 중국에 있는데, 이 중국이 앞서 제가 언급한 티베트 야룽창포 이 착공이 들어가면서 중국 굴착기가 약간 쇼티지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글루다가서? 예, 약간 쇼티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되면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러시아 쪽으로 굴착기에 조금 수출에 제한을 거면서 러시아로 수출되는 굴착기가 대부분 중국 업체였거든요. 예. 근데 이 현재 쇼티지가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휴전이 됐을 때 러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이 조금 우리나라 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쇼티지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약간의 좀 상상력을 더하면 좀 그런 기대감도 좀 없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예. 김혜영 소장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티베트에서 하는 대형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네. 역대 최대라고 하니까 이거 뭐 착공 이제 떴으니까 네.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기간이? 대물 하나 만드는데. 네. 아니 이거 티베트에서 수력 발전 프로젝트.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길면 길수록 쇼티지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보통 그거를 한 뭐 3년에서 5년 정도를 많이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댐을 하나 만드는데요.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지금 완전히 조금 기대가 그쪽으로 수력 발전 댐 티베트 야룽창포 쪽으로 많은 건설 기계 업종들이 중국의 업체들이 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에 만약에 정말 휴전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강한 수혜에 대해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주가 가격 밸류는 어때요? 싸나요? 그러니까 다 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레이션들 네. 결국 시간 싸움이라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네. 결국 휴전할 것이고 또 공교롭게 티베트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네. 중국의 굴삭기가 한쪽으로 쏠린 병목 형상으로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문제는 지금 그래서 HD 현대는 주가가 비싸면 다시 도루묵 아닐까 싶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밸류가 한 13배. 네. 그러니까 PE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12배, 3배 기준인데 아직은 조금 분명히 그 기대감에 완연하게 반영된 건 아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실 주가가 가장 강하게 돌아서는 거는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뭔가 시장을 좀 턴할 수 있는 매출 공백을 좀 메우면서 급격하게 돌아설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네. 이건 사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극대화가 되는데 G2의 급격한 인프라 성장과 더해져서 이 합병에 대한 시너지가 좀 더해졌을 때 이 현대건설기계 합병하는 HD건설기계의 밸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 마지막 포인트가 한 가지가 좀 더 있거든요. 네. 한 가지 화면을 보고 또 설명을 드리면은 HD 현대 이사가 그 별도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30% 이상의 주조 환원율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하고 굉장히 좀 맞물려서 잘 따라가고 있는 거죠. 사실 작년에는 이익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사실 배당 금액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 배당률만 딱 숫자만 놓고 보면은 배당 주조 환원율이 무려 48%였어요. 48%. 그러니까는 주주 환원율을 계속해서 좀 늘리겠다는 정책이 분명히 현대건설 기계가 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거 분명히 좀 주가의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더하면은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HD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에 편입되지 않은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합병이 됐을 때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합병 시가총액이 5조가 좀 넘지 않을까라고 좀 네. 지금 시가총액을 봤을 때 좀 보여지는데 이 5조가 넘으면은 코스피 200 당연히 좀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좀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올 것이고 수급에 대한 좀 양호한 수급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그것 또한 또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아닐까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영윤 소장님과 함께 건설기계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지금 시장의 온도 알아볼 수 있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배재원 PB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인천지점 배재원 PB입니다. 배재원 PB. 자, 오늘 어쨌든 글쎄 아직도 하고 있나요, 이거? 담화문? 아직도요? 네,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10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말을 하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일단 방송의 취지가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할까 사실은 두 가지 포인트였잖아요.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보면 기준을 강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대로 원했던 50억 혹은 그 이상 100억까지도 좀 바라보느냐 이 부분과 이제 배당소득 최고 기준 세율에 대해서도 35%에서 25%로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는데
사실 시장의 지금 분위기로만 보면 현재는 세론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차트로만 봐도 네. 코스피가 시초가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담화가 시작된 이후로도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은 조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9월이 됐을 때는 이제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 얘기도 되게 많았었고 했지만 시장에서 가장 좀 이 부분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이런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나 이런 세제 개편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좀 흐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가 나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업들의 이익이 좀 개선되는 상황에서 현재 같은 이런 자본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 오늘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좀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시장이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눈치를 보자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배재원 PB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제가 뉴스로도 좀 살짝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4년 9개월 동안 도약과 성장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했던 말이 이런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10억 원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국회에다가 맡기겠다라는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또 국회에다가 좀 넘기면서 시간이 좀 더 끌리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이러한 뭐 불확실성이 조금은 연속이 되는 거 아닌가, 연장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담화 시작하고 시장이 원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으로 원복했고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좀 관건인데 네. 세율도 대통령의 의중을 쭉 보면 25%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다 원하는 대로 됐는데 세론이다. 자 그렇다면 사실 전략적으로 이럴 때 네. 약간 밀릴 때 또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방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상승한 상태에서 계속 가면 좋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템포 쉬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키워드로서 좀 준비해 온 게 사실 미리 말씀드린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 본질이 이러한 과연 시장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지금 1조 원 넘게 들어오는 게 지속되고 있고 그럼부터 코스피의 지수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영역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게 과연 추세적인 하락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저도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장을 이끌었던 최근에 뭐 지주나 뭐 은행 뭐 다른 이런 관련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지금의 조정을 온다면 지금쯤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강보합권에서 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있나요? 네, 제가 이것도 좀 테마별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오늘 좀 눈에 띄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방산업종입니다. 일단 기사를 통해 한번 좀 살펴보면 EU의 244조 원 무기 시장이 열린다. 이제 K방산이 수출의 날개를 달겠다는 소재인데 사실 이 소재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도 알고 있었던 소재입니다. 또한 전날에 러시아가 폴란드의 영공을 침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의 영공을 침해했다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평화가 찾아오기보다는 이러한 냉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포인트들이 시장에 전해지는 것 같고요. 그로부터 방산 업종들도 이러한 중요한 소재들이 있었지만 비슷한 소재이지만 여전히 냉전이 지속되면서 무기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볼까요? 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사실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없는데 좀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증권과 그다음에 지주사들 그리고 금융업종입니다. 증권 하락하나요? 네, 어제까지 엄청 올랐잖아요. 네, 증권주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 뭐 이번 주만 해도 굉장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하락이라고 하기 좀 민망한 수준으로 일단 뭐 3%, 2%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살짝 숨구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하락하는 쪽에서는 그나마 눈여겨볼 곳이 이곳인데 제가 상승업종 중 얘기를 했을 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이제 10일에 항상 11일에 나오는 게 9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잠정 수출치들이 좀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좀 쉬고 있는 쪽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쉬고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화장품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식품 쪽 이런 쪽이 좀 쉬고 있었는데 이제 잠정 수출치가 발표되면서 역시나 했던 것이 역시 정말 좋은 수출치를 기록을 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4월에 최고치를 썼다가 조금은 좀 플랫해지거나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이번 달 발표되는 거 보니까 4월을 제외하고 뭐 가장 높은 수출 기록을 냈고요. 삼양식품 이런 식품 관련돼서도 되게 라면 수출 데이터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좀 좋은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 주도주를 찾지 못하고 돈이 순환매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좀 보이는 시장입니다.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 반도체 업종은 어때요? 네, 오늘 반도체 이제 역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32%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0.2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초 이제 6월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딱 들어설 무렵에 항상 화두가 됐던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었는데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7월에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게 첫 출발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악재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치고 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 SK 하이닉스에서도 좀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들이 외사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에서도 계속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목표가가 상향되면서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인데 그러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전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주요 소식을 이렇게 좀 뉴스표로 갖고 왔는데요.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첫날에 승객 2,000명을 태운 크루즈가 인천으로 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자 면제 정책에 맞춰 중국 선사의 크루즈가 인천에 기행한다는 내용이고 사실 9월 29일부터 이제 무비자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이제 방문하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들었던 소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랑 좀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사실 바이오인데요. 이게 무슨 연관인가 하겠지만 바이오도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6월, 7월, 8월 계속 기대감에 있던 업종이었는데 실제로 6월, 7월, 8월 바이오들의 이런 업종들의 주가를 봐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흐름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9월이 딱 되고부터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금리 인하라는 소재가 더욱 부각되면서 업종 단에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무비자단체 관광객이 9월 29일에 있으면서 이제 9월에 실제로 9월 29일이 가까워질수록 어느 쪽에 좀 수급이 몰릴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관련 업종들 뭐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K-뷰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엔터 업종들 등등에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담화에서 도약과 성장이라는 말에서 좀 주목적으로 말했던 산업이 사실 AI였어요. 지금 이 AI라는 이 산업 자체가 대통령의 담화문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리포트에서 나오는 이런 언급 중에서 이 AI라는 말은 전 산업을 통틀어서 빠질 수 없는 좀 핵심 키워드가 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투자를 했을 때 이런 AI 업종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다시금 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아까 세러온 포인트는 결국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대주주 양도세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회에 넘겼다는 것은 물론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삼법 분리의 국회에 충분히 존중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이거 결정 못하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시간과 지연이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일단 뭐 지금 당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당장 시행하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을 뒤로 끄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가 좀 시장에는 비춰졌던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게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관광객들 이제 한 2주여 원 남았나요? 곧 무비자 입국, 뭐 크루즈가 온다고요? 네, 이제 중국 선사에서 크루즈가 이제 인천항에 온다라고 하는데 약 2,000명을 태운 승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빼놓고도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뭐 성수동을 가든 뭐 네. 어디를 가든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병원을 가보면 시술 받으러 오신 분들도 대부분 중국인 분들길래 그런가? 요즘에 네, 이러한 열풍들이 정말 끊임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기서 무비자 단체 관광객까지도 오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더 많아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에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 보겠는데요. 오후에 어떤 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후장에 좀 말씀드렸던 키워드 아까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본질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본질에 좀 썼던 이유가 사실 최근에 시장이 어떤 일종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산업을 계속 옮겨가면서 순환매를 좀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한 일련 하나하나의 뉴스라든지 이런 소식보다는 정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본질일 수도 있고 시장의 이런 매크로적인 흐름에서도 왈가왈부가 금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환율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많은데 실제로 과연 이러한 뭐 금리의 방향이라던가 혹은 정책의 방향들 이러한 방향들이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투자를 이끌어 간다면 이러한 하루하루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투자 포인트를 잘 살려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본질에 충실하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배재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씨, 오늘이 또그 시간이 다가온 또그 건가요? 시간이 네. 다가왔습니다. 어저께 어쨌든 제가 좀 선방했어요.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자, 본질에 충실하자고 배재원 PB가 얘기했는데 내일 어떨 것 같아요? 내일은 아무래도 CPI가 발표가 오늘 되잖아요. 밤? 네, 네. 오늘 밤. CPI 발표 결과를 소화하면서 한 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오를 것 네. 같다. 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거래소 코스피 지수가 내일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라는 우리 편풋의 미래 전망을 얘기하면서 오늘 밥보다 투자하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